안녕하세요. 최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7주차 1교시 강의 시간입니다. 자, 교재 내용에 들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7장 정신장애 범죄 처벌과 치료의 간극. 이 사회병리학에서 왜 정신장애 범죄 항목을 넣었느냐 하면은 오늘날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 노인 문제, 또 취업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질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시대의 어떤 스트레스, 각종 어떤 고민,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정신장애가 발생하는데, 이 정신장애 발생하면서 정신장애자들이 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장애 범죄자들이 나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신장애 범죄가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나 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정신장애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 또 정신장애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어떤 치료 방법, 또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조기 발견,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정신장애자들을 조기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정신장애자들을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장애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사들이 고도의 어떤 의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정신장애자들을 치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장애자들의 범죄 발생률이 점점 증가함으로써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 문제를 진압하고 점점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병리학에 이 정신장애 범죄 항목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1번의 문제의 출발, 작은 1번에 2018년 12월 31일의 정신장애인에 의한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은 정신장애 범죄의 실태와 그들에 대한 처벌과 치료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그 뉴스를 접한 줄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그 정신장애 자로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자기를 치료하는 그 의사를 살인했습니다. 살인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 대책, 이런 것들도 많이 논의되었는데요. 하나의 그 정신장애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과 치료에 대한 관심을 하나의 증폭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2016년 5월 수락산 여성살인 사건, 10월 서울 오페산 터널 인근 경찰관 살해 사건 등도 모두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밝혀짐.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5월 그 수락산 여성살인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서울 오페산 터널에 그 경찰관이 살해되었습니다. 이 살해한 사람들은 모두 조현병 환자입니다.
조현병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현병 환자들은 환청, 그 다음에 망각 이런 범죄자들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범죄 행위는 자기 자신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3.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8년 국정감사자료. 경찰청에서 제출한 그 2018년도 국정감사자료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장애 범죄자로 분류된 이들의 최근 5년간 재범률은 2013년 65.9%, 2014년 64.9%, 2015년 64.2%, 2016년 64.3%, 2017년 66.3%. 그래서 정신장애, 정신이상자, 조현병 환자라든지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일으킨 범죄, 재범률을 봤어요. 5년간 재범률. 정신장애자들이 한 번 범죄를 일으키고 다시 두 번, 세 번 범죄를 일으킬 재범률은 한 60% 됩니다. 60% 돼요. 65%, 64%, 뭐 64%, 66% 이렇게 되는데요. 상당히 재범률이 높습니다.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치료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재범률은 2013년 48.9%, 2014년 48.2%, 2015년 47.2%, 2016년 47.3%, 2017년 46.7%로 정신장애인 재범률보다 최대 20% 가까이 낮았음. 예, 그렇습니다.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거의 60% 됩니다. 64%, 65%, 66%고요. 그러나 일반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살펴봤더니 48%, 뭐 47%, 46% 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반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장애인 범죄자들의 재범률보다 최대한 20% 가까이 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 그만큼 이제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일반 범죄자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 정신장애 범죄자는 조현병을 앓는 정신이상 의사가 박약하거나 불안정한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박약, 조울증이나 이상 성격자에 해당하는 기타 정신장애로 분류. 예, 그렇습니다. 정신장애 범죄자들은 조현병,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을 말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 완전히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을 앓는 정신 이상이 있고요. 의사가 박약하거나 불안정한 지적장애 있는 정신박약자도 있고 조울증이나 이상 성격자에 해당하는 기타 정신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신장애는 조현병이나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박약이나 조울증 등 이상 성격자에 해당하는 기타 정신장애로 분류한다.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정신분열증. 그래서 이 정신장애자들 중에서 제일 심한 게 조현병입니다. 즉 정신분열증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박약 있고요. 정신박약은 정신분열증보다는 좀 그 상태가 덜 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현병은 완전히 자기 의식이 없습니다. 자기 의사가
자기 의사를 자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의 정신장애 범죄자를 정신분열증 또는 조현병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면에 정신박약자들은 정신적으로 이상은 있으나 또 조현병이나 조현병 환자들보다는 훨씬 상태가 양호한 환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울증인데요. 이 조울증도 상당히 중요한 장애자인데요. 여러분들 우울증은 다 아시죠?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은 식욕도 없고 수면력도 없고 뭐 일할 근로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밥도 안 먹습니다. 잠도 안 자요. 밤새도록 잠 안 잡니다.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습니다. 뭐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식욕, 밥 먹고 싶은 의욕도 없고 잠자고 싶은 의욕도 없어요. 잠도 안 자고 그 다음에 활동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밥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몸이 건강이 쇠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오다가 더 심하면 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결국은 자살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울증이 걸려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우울증보다도 더 무서운 게 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그냥 활동하지 않고 뭐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는 상태의 환자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울증은 뭐냐? 조울증은 우울증보다 더 심각한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뭐를 파괴하고 파손하고 집에 뭐 TV를 파손시킨다든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하게, 그래서 때로는 고함도 지르고 누구하고 싸움도 하고 또 뭐 물건도 파손시키고. 조울증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미친 사람이 하나의 이제 조현병인데요. 정신분열증인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조울증도 이게 환청이 들리고 누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 하는 어떤 이런 망각, 환청, 이런 것들로 사로잡혀 가지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를 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조울증 환자들도 결국은 이제 뭐 자기가 자살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망하는데요. 우울증, 조울증, 그렇게 우울증 환자를 조기에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조기에 정신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해가지고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조울증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5. 정신장애 범죄자 수도 2013년 5,858명에서 2014년 6,265명, 2015년 6,980명, 2016년 8,287명, 2017년 9,027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 예, 이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이게 정신장애 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게 빨리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지금 양성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요. 이게 사회에서 이 정신장애 범죄자들이 뭐 강도를 한다든지 강간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사회 문제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6. 정신장애 발견과 치료도 쉽지 않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발견과 치료 그리고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지만 정작 그 실천은 어려움. 제가 좀 말씀드렸죠. 이 정신장애 발견은 치료도 쉽지 않지만 지속적인 관리도 해야 돼요. 치료도 쉽지 않고 발견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애자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기 발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정교한 정책들이 빨리 수립돼야 되는데 수립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식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천은 어렵다는 겁니다.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신장애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조기에 치료하고 또 이들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정책들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정신장애자들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치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자들을 모아놓은 그 병동에서 그들을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병원에서 봉쇄한 가운데서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정신장애란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의 정신장애 유병. 1. 정신장애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1994년도에 개정한 정신장애 진단 및 척도에 의하면 비정형적인 행동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정신장애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자들의 그 심리 상태를 보면은 비정상적이에요. 보통 사람들하고 심리 상태가 틀리다는 겁니다. 자기 의사를 자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정신장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이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면 중대한 정신장애의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장애는 처음부터 완전히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심각해지면 중대한 정신장애를 SMI라고 하는데요. 중대한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중대한 정신장애를 보이는 환자들은 자기 자신의 의사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정신장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SMI에는 심각한 정신분열증 및 정서장애 등과 같이 다양한 정신장애가 있으며 이러한 정신장애에는 연령, 인종, 종교,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영향을 주며 개인이 선택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SMI 중대한 정신장애자들이 발생하면은 이 정신장애에는 연령, 종교, 소득에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자기가 피하고 싶다고 나는 정신장애가 안 될 거야. 나는 정신장애를 피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피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시대 사회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정신분열증 즉 중대한 정신장애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4. SMI는 일정 기간 개인의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기능적 불안성을 낳는 심각한 정신장애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어. 예. 그래서 그 SMI는 그 심각한 정신장애 상태, 아주 중대한 정신장애 상태, 아주 조현병이라든지 아주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5. 정신보건법의 제4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질환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시행근거 명시. 예.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제4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이제 정신질환자의 그 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2016년 정신질환자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5,012명이며 이 중 남자가 1,941명, 여자가 3,160명으로 나타남. 예. 그래서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 대상자는 5,012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1941명 38.1%고요. 여자가 3160명으로서 61.9%. 여자가 훨씬 남자들보다 정신질환자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을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서 17개 주요 정신질환을 조사한 결과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 25.4%가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였으며 11.9%가 지난 1년 내에 정신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예. 2016년도의 정신질환 실태조사에서 18세 인구 중 25.4%가 평생에 한 가지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정신질환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와 관련해서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생 유병률 면에서 보면 남자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 니코틴 사용 장애, 불안 장애 순이며 여자에서는 불안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기분 장애 순으로 나타남. 예, 남자들은 이 정신질환 그 평생 유병률 면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가 가장 많죠. 알코올 중독자, 그죠? 그 다음에 니코틴 뭐 이런 순인데 여자에서는 여자에서는 불안 장애가 가장 높다는 거죠. 불안 장애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알코올 장애, 기분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이 여기에서 정신 장애를 일으킬 이런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의 1년 유병률은 3.5%,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2006년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음. 예, 알코올 장애는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렇지만은 2006년도 이후에는 이제 남자들도 술을 좀 줄이고 해서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 다음 니코틴 사용 장애의 1년 유병률은 2.5%, 남자가 여자보다 7배 높았으며 2001년 6.1%, 2006년 6.0%, 2011년 4.1%에 비해 감소. 예. 이거는 니코틴 담배에 대해서 그 1년 유병률인데요. 남자가 여자보다 7배 높았습니다. 그만큼 남자들이 니코틴 담배 그 사용 장애를 일으키는데요. 지금은 그 남자들도 최근에 와서는 금연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매년 갈수록 그
니코틴 사용 장애의 1년 유병률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의 1년 유병률은 0.2%이며 입원 중인 사람을 보정할 경우 국내 11만 5천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국민 중 2.0%가 조현병의 망상, 환청,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이 조현병 환자 정신분열증이죠.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의 1년 유병률은 0.2%이며 입원 중인 사람을 보정할 경우 국내 11만 5천 명으로 많지요. 국내 11만 5천 명 추산되며 국민 중 2.0%가 조현병의 망상, 환청, 증상을 경험한 겁니다. 망상하는 거죠. 막 자기 혼자 막 걱정하고 생각하고 망상, 뭐 누가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자기를 죽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환청, 다른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데도 저 뭐 창문에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소리가 듣기고 있다, 아무런 소리도 듣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현병 환자들은 그 환청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밖에서 자기를 죽인다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창문에서 누가 창문을 열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이고 무섭다,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중 2.0%가, 우리나라의 국민의 2.0%가 이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우울장애 1년 유병률은 1.5%로 여자에서 2배 높았으며 20대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우울장애,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우울장애는 우울증이 걸리면은 식욕도 없고 수면력도 없고 근로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런 우울장애의 1년 유병률 1.5%, 여자에서 2배 높았어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도 2배 높았다. 그 다음에 20대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우울증이 걸리는, 우울장애를 일으키는 그 환자들을 봤더니 2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약물 사용 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0.2% 나타났으며 약물 오용은 0.5% 수준으로 전국 단위 실태 조사로는 첫 번째 보고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사용된 약물은 안정제, 수면제 등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렇습니다. 약물 사용 장애, 약물을 계속 복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일으키는 그런 장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병률이 평생 유병률이 0.2%인데요. 이것은 주로 약물이 어떤 약물이냐 하면은요, 안정제와 수면제입니다. 제가 전에 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약국에 가서 신경 안정제를 사서 먹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런 걱정하면 안 돼, 나는 이런 고민하면 안 돼,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라고 자기 스스로가 물리쳐야 되는데, 그 약물 사용 장애 환자들을 보면은 그게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물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 가서 약국에 가서 이제 신경 안정제를 사서 먹으면은 좀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갈등, 스트레스도 없고 고민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이 약물을 복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수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면 저녁에 잠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잘 안 오죠. 고민을 많이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잠이 잘 안 옵니다. 잠이 잘 안 오니까
수면제를 자꾸 복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제도 뭐 몇 번은 괜찮습니다만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은 약물 사용 장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음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기도의 1년 유병률은 2.9%, 0.4%, 0.1%. 자살 생각은 2.9%.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자살 생각하는 사람이 2.9%고 자살 계획한 사람이 0.4%고 자살 기도한 사람은 0.1%입니다. 정말로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0.1%입니다. 1년에 비해 약간 낮아진 양상이며 소득이 낮고 고연령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낮고 고연령층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70대, 80대 이 노인들이 살아가는 데 어떤 어려움도 있고 또는 어떤 몸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을 이기기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고연령에서 자식들도 돌봐주지 않고 생활 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소득이 낮고 고연령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가장 많이 합니다. 하루에 40, 한 2, 3명이 자살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루에 42명 내지 43명이 하루에 자살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치죠. 이것도 우리 국가에서요.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자살하지 않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부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병적 도박은 0.5%, 도박 고위험군은 1.4%로 추산되어 2011년보다 약간 낮아진 경향을 보임. 예, 우리나라의 이 병적 도박은 0.5%입니다. 이 사람들은 병적 도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냥 도박을 안 하면은 불안 공포에 쌓여가지고 곧 죽을 것만 같은 이런 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근데 도박만 하면 막 생기가 돌고 활력이 되고 아주 기뻐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 근데 도박을 안 하게 되면은 시무룩하고 환자처럼 이런 병적 도박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0.5%다.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도박 고위험군은 1.4%고요. 그래서 이 도박이요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도박만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개그맨들이나 뭐 연예인들이 이 도박을 외국에 나가서 뭐 필리핀이나 뭐 이렇게 외국에 태국이나 외국에 나가서 도박을 하다가 검거돼 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박은 한번 손대면은 단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박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박을 하면 딱 도박에 빠져들면은 빠져나오기가 단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요 이 도박 환자들이요 자기 차를 저당 잡히고 집을 저당 잡히고 해가지고요 카지노 우리나라 강원도에 가면 카지노 있죠. 이런 데 가서 완전히 탕진다 하고 뭐 탕진했기 때문에 집에 올 수도 없어요. 집도 이제 없어졌고 그래서 거기서 라면끼리 먹고 노숙자 생활 비슷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음 2016년에 처음으로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을 조사한 결과 각각 1.4%, 1.2%, 5.0%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은 여자에서 게임 중독은 남자에서 하나였으며 모두 18세에서 29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중독이 1.4%고 게임 중독이 1.2%고요. 스마트폰 중독이 5.0%입니다. 참 이 스마트폰은요, 이게 필요악입니다. 이게 없어서는 안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보면은 남자들은 게임 중독이 많았다. 여자들은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모두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의 남녀들이 이 스마트폰 중독, 그 다음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에 흔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8세에서 64세 일반인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136페이지. 136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인 정신장애 유병률이 있습니다. 유병률이 있는데요. 평생 유병률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의존, 알코올 남용, 니코틴 사용장애, 니코틴 의존 쭉 있죠. 예,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뭐 이렇게 전체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분석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신장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수업을 마치고 한 번 더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큰 3번에 정신장애자의 범죄 현황입니다. 정신장애자의 범죄 현황.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17년 범죄 백서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정신장애자의 범죄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법무연수원에서 이제 매년 이제 범죄 통계, 범죄 현황을 발표합니다. 그 범죄 통계를 발표하는 그것을 가지고 범죄 백서라고 하는데요. 책자의 제목이 범죄 백서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 통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강도, 살인, 절도, 뭐 횡령, 뭐 모든 범죄가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범죄 백서를 듣다 보면은 우리나라 절도 사건이 몇 건 발생했으며 검거는 몇 건 했으며 뭐 살인 사건은 몇 건이 발생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신장애자의 범죄도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정신장애자 범죄 통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캐치해서 빨리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 정신장애 범죄 주요 죄명별 검거 현황을 보면은 2012년에 들어서는 5,378명을 기록한 후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5,937명, 2014년에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6,310명, 2015년 전년 대비 11.3% 증가한 7,016명,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8.9% 증가한 8,343명을 기록. 예. 이 내용은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주요 죄명별 그 검거 현황을 살펴본 것인데요. 그 정신장애자들이 죄를 지으면은 검거를 보면은 이게 2012년, 13년, 14년, 15년, 15년, 16년 이 매년 증가해요. 그래서 16년에는 보면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343명.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예. 그래서 2012년도에는 5,378명인데 2016년도에는 8,343명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거의 한 3,000명 정도, 약 한 3,000명 정도 증가한 것이죠. 그만큼 이제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016년 형법 범죄의 경우 죄명별로는 절도가 2,148명, 전체 인원의 25.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이 폭행 1,023명 12.3%, 상해 676명 8.1% 등으로 순으로 나타남. 예, 우리나라에서 형법 범죄 모든 형법상의 범죄를 2016년도에 보니까 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2,147명, 2,148명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폭행 1,023명, 그 다음이 상해 676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 최근 5년간 정신장애자에 의한 특별법 범죄자의 추이는 2012년 1,090명을 기점으로 2013년 전년 대비 12.4%, 2014년 전년 대비 8.4% 각각 감소하였으나 2015년의 전년 대비 21.6%, 2016년 전년 대비 19.5%가 각각 증가. 예, 이것은 이제 정신장애자에 의한 특별범죄자입니다. 특별범죄자는 2013년하고 14년도에는 감소를 했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는 21.6%, 2016년도에는 19.5%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다음 5. 지난 5년간 정신장애 범죄의 생활 정도를 보면 2016년의 경우 하류가 77.9%, 그 다음에 중류가 21.1%, 상류가 0.8% 나타나고 있는 바, 전년에 비하여 중류의 비중이 증가하고 하류의 비중은 감소.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 5년간 정신장애,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장애로 인해 가지고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의 그 분석을 했더니 생활 정도를 봤더니 하류가 77.9%, 중류가 21.1%, 상류가 0.8%. 그래서 정신장애자들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은 대체로 하류가 많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하류가 72.9%, 중류가 19.7%, 하류가 0.8%에 비하여 중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 결혼관계를 보면은 그 정신장애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더니 결혼관계는 어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혼관계를 보면은 2016년의 경우 미혼자가 62.1%, 배우자 있는 자가 21.3% 나타나고 있는 바, 전년에 비하여 미혼자, 배우자의 비중이 모두 증가. 예. 그래서 정신장애 범죄자, 정신장애로 인해 가지고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의 결혼관은 한번 살펴봤어요. 결혼관은 어떤지. 그래서 미혼자가 62.1%, 그 다음에 배우자 있는 결혼한 사람이 21.3%.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정신장애 범죄자들은 62.1%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7번째 7. 정신장애 범죄 주요 죄명별 검거 현황입니다. 정신장애 범죄 주요 죄명별 검거 현황. 이것은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그 검거 현황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한번 펴보세요.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에 보면은 표 2- 정신장애 범죄 주요 죄명별 검거 현황인데요.
그 보면은 9번에 가서 형법범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폭행, 상해, 절도, 사기 뭐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있는데요. 여기서 어떠한 범죄자, 어떠한 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신장애 범죄자들이 살인도 보면은 그 2012년 65, 2013년 59, 2014년 64, 2015년 66, 2016년은 73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강도, 방화, 성폭력, 폭행, 상해, 절도, 사기 뭐 이래 가지고 한번 쭉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 최근 5년간 정신장애 전과에 있는 범죄자 인원이 크게 증감으로써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와 치료가 한계를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신장애자들이 전과에 있는 범죄자 인원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주 의술로서는 정신장애자를 치료하는데 완전히 그것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 즉 치료가 한계를 보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정신장애 범죄자 전과 현황입니다. 전과 현황인데요. 정신장애 범죄자 전과 현황인데 이것도 페이지 139페이지 있는데요. 표 4-3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고요.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9.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전체 범죄자의 기소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예. 정신 이상자, 정신장애자들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에 기소하는 기소율은 전체 범죄자, 우리나라 다른 일반인들 그 범죄자의 그 기소율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범죄자의 기소율은 38.8%인데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기소율은 훨씬 높다는 겁니다. 다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54.1%에서 2016년 51.3%로 소폭 감소. 일반 범죄자들의 기소율은 38.8%인 반면에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그 기소율은 한 50%대에 속합니다. 54.1%, 뭐 51.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0.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 대상자 중 정신장애자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조현병이 다수를 차지하여 2016년에는 507명으로 전체의 46.4%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정신지체, 조울증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조현병이다. 그 다음에 정신지체고 그 다음에 조울증 뭐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치료감호 대상자 중 정신장애자 병명별 현황. 여기서는 뭐 치료감호 대상자 중에서 이제 그 현황을 분석해 놓은 건데요. 페이지 139페이지 표 4-4를 참조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7주차 제1교시 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고요.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